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민입니다. 한동안 지속되던 강추위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주말과 휴일 도심 유원지와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장 등지엔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올해 처음 앞산 팔레토공원 일대에 조성된 산타마을에는 23일 하루에만 15,000여 명이 현장을 찾아서 트리와 조형물마다 사진 찍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도심 곳곳과 놀이공원 등지에서는 화려한 불빛의 일루미네이션을 감상할 수 있고 봉화 분천 산타마을에는 핀란드의 공인 산타가 머물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요.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을 비롯한 내륙 지역 곳곳에 눈발이 날리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안동이 영하 8도, 영주 영하 7도, 청송 영하 10도로 시작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안동과 청송 모두 영상 3도 안팎으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눈이 내렸다가 녹은 뒤 저녁부터는 도로가 어는 곳이 생길 수 있어 빙판길 사고에 대비해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동시가 내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안동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누적 모금액은 지난주에 5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최근 2주 만에 모금액 1억 원이 늘어난 추세를 보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관심과 기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까지는 6억 원 이상 모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안동시는 기부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안동 방문 유도를 위해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안동시는 기존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28개 품목에서 내년도에는 18개가 늘어난 46개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한옥 숙박권, 캠핑장 이용권 등 관광체험을 연계한 품목들이 다양하게 포함됐고요. 이로써 안동시 답례품은 안동 간고등어, 안동소주, 안동침닭 등 가공식품이 23종, 안동사과, 안동쌀, 안동한우 등 농축산물이 8종, 금속工业품, 비누 등 생활용품 8종, 문보트 탑승권, 계명산 휴양림 이용권 등 관광 서비스가 6종, 그리고 안동사랑 상품권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했고요. 낮에도 6도까지 올라 영상권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울진에는 건조경보가, 그 외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기 쉬우니까요. 야외 작업이나 활동하실 때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 발생했던 큰 화재로 생산 설비 가동이 일부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오전 2고로를 시작으로 3고로를 재가동했고 후속 생산 설비도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고로는 일부 설비 교체와 안전 점검을 거쳐 오늘쯤 가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는 그제 오전 7시 7분쯤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항제철소 2고로 주변 전선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제철소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포항 시내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산소 배관의 압력 문제로 밸브 케이블 파손으로 인한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전체적인 조업과 제품 생산,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성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스코와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흐린 하늘 보이며 약한 눈이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6도 낮은 1.5도, 습도는 74%인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체감 온도는 오후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오늘 낮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4도에 이르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1에서 3m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에서 60대 여성이 눈길에 미끄러져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제 경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 38분쯤 울릉군 울릉읍에서 A씨가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과 요추가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대설 경보가 발효된 울릉 지역의 누적 적설량은 40.5cm였습니다. 이 제설 작업을 통해 강설로 인한 도로 통제 등 통제 구역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해진 구간에서도 겨울철 산행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이 쌓인 등산로를 걸을 때는 평소보다 체력이 2배 빨리 떨어지는데요. 탐방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데다 폭설에 길을 잃기도 쉽습니다. 특히 급경사가 많은 울릉도의 거친 산세 탓에 울릉도에서 겨울철 산행 시 낙상과 조난 사고가 빈번한데요. 겨울철 일몰 시간이 빠르므로 등산과 하산 시간을 반드시 조절한 후 기본 안전장비 지참하시고 산행에 나서기 바라며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아빠, 육아 고충을 상담하는 아빠. 요즘은 낯설지 않고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는데요.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아빠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백인의 아빠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강세환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고요. 이어서 올해 대구 백인의 아빠단 최우수 아빠로 선정된 김리는 씨 만나볼 텐데요. 강세환 부부장은 저희 리포터가 따로 만나고 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지회 본부장 강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구 백인의 아빠단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인의 아빠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3세부터 7세까지 영아를 둔 아빠들이 그 모임인데 초보 아빠들이 활동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들 함께 이제 해나가고 아빠들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 게 이제 백인의 아빠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가 이제 5기가 맞게 되는데 100여 명이 아빠가 활동하고 계속 그 아빠들이 이 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 기간이 8개월로 길잖아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다양하게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은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복지부에서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모습이라든지 애기들이랑 같이 만들기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매주마다 5개월 동안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또 오프라인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쿠키 만들기라든지 농장 체험, 또 이번에 특히나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단식 때 명랑운동회를 해봤는데 상당히 애들도 좋고 아빠들도 좋고 이런 다양한 그 오프라인 체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빠들이 또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또 제언해 주시면 저희들도 내년에는 프로그램 쪽을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빠들의 참여도는 어땠나요? 2019년도에 시작할 때는 그 백인의 아빠단의 참여도가 사실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아빠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그 아빠들이 스스로 이런 거를 또 찾아서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들까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고 또 애들이 또 아빠랑 같이 이런 놀아줌으로써 이제 아빠들의 공존의 이제 그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5기였잖아요. 내년에는 6기 아빠단이 활동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기수를 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6기의 백인 아빠단을 모집해서 역시 그 한 12월까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평가를 하고 그에도 우수 아빠에 대해서 또 시상도 하게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모집 기간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꼭 그 백인 아빠단에 관심을 갖고 꼭 참여를 해서 아빠와 아기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아 정보라든지 공유하고 육아가 더 이상의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 경북지회 강세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대구 백인의 아빠단에서 최우수 아빠로 선정된 분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김루원 어린이 아빠 김리든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 루온이 아빠 작업치료사 김리든입니다. 네, 루온이 아빠 김리든님, 백인의 아빠단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제가 사실 그 3년 전에 이제 희귀암으로 루온이 엄마랑 사별을 했는데, 네, 그렇게 갑자기 이제 또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 좀도 많고, 고민도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올해 초에 어린이집 공지사항에 백인의 아빠단 모집 안내가 올라와서 내용 확인하자마자 바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지원하게 된 백인의 아빠단에서 최우수 아빠로도 선정이 되셨어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 열심히 활동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셨을까요? 사실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빠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제가 좀 많이 부끄럽기는 한데 그 아빠단 자녀 기준이 3살에서 7살까지다 보니까 또 이제 로운이도 올해 7살이고 제가 늦게 아빠단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활동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더 잘 해보자고 이제 욕심을 많이 내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로운이도 이제 점점 흥미도 가지고 재미가 더해지고 신나게 활동하니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또 이제 그 온라인 카페에서 아빠들끼리 이제 서로 아빠들끼리 격려라든지 칭찬이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백인의 아빠단 전체가 또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우리 7살 로운이도 아빠가 최우수 아빠로 선정된 거 알고 있나요? 네, 사실 시상식에 가고 다 봤는데 네. 제가 안 그래도 루온이 덕분에 아빠가 이제 미션을 잘해서 상도 받고 선물도 받았어. 이제 아빠 최우수 아빠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너 난 잘 모르겠어. 이러면 자기 할 일 하러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또 그런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최우수 아빠신데. 그러면은 정말 많은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특히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나 미션이 있다면요? 이제 사실 협회에서 진행했던 오프라인 프로그램들도 다 재밌었고, 이제 멘토님들 이제 분야별로 이제 5개 분야에서 25개 미션을 다들 하나 주셨는데, 사실 하나하나가 다 워낙 뜻깊고 흥미가 있어서 손이 꼽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 꼽자면은, 마지막 미션이었던 아이 손과 발에 로션 발라주며 10가지 칭찬하기가 있는데, 요 미션은 이제 루온이 엄마가 매일 자기 전에 해주던 거라서 더 의미가 있고 또 칭찬 10가지를 끝내자마자 루온이가 엄마 생각에 많이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기도 하고. 네, 마지막 미션이었던 아이 손과 발에 로션 발라주며 10가지 아이에게 칭찬을 하기. 아빠와 아이 관계 형성에 아주 좋은 미션인 것 같습니다. 또 아이도 좋아한 것 같고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루온이 칭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또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긴 한데, 다행히 이제, 루온이가 외모라든지 성격이 저를 잘 안 닮고, 엄마를 좀 많이 꼭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스럽고 예쁜 표현도 되게 잘하고 또 손재주도 많고 집중력도 좋다 보니까 차분하게 뭐든 열심히 잘해서 또 늘 고맙습니다. 아빠도 닮았겠죠. 네. 그러면 백인의 아빠단 참가 전이랑 후에 육아에 있어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무엇보다는 아이와 이제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아빠단 미션 초반에는 루온이가 아빠와 함께하는 미션 자체를 이제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했는데 점점 이제 주차가 될수록 한 주, 2주 늘어날수록 이제 여러 미션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루온이도 저도 다음 미션을 기대하면서 더 재밌게 하게 됐고 나중에는 오히려 루온이가 자기의 미션을 만들어서 아빠에게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이제 저 아빠로서 이제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나 마음가짐도 많이 생기고 바뀌기도 했어요. 아빠단 활동 전에는 이제 그냥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까 고민도 많아지고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활동 후에는 이제 분야별로 멘토님들께서 다양하게 이제 재밌는 미션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네, 부담 없이 완주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빠라는 단원들의 격려라든지 칭찬 또 소통이 되게 많이 큰 힘이 되기도 했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도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막상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멀리 있거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심각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있었고 이제 조금만 더 쉽게 노력하면은 이제 어떤 아빠든지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도 더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아, 백인의 아빠는 이제 앞으로 정말 신청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장점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인의 아빠단 참가를 통해서 육아에 자신감이 붙으셨다고 하니까 저 또한 정말 반가운데요. 아이 키우다 보면 사실 고민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어떤 고민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또 지금 제일 큰 고민은 이제 당장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 동시에 이제 학교 교육이 시작이 되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는 놀이 위주의 보육이 대부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아이가 이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깊어졌는데 다행인 건 이제 아무래도 또 주위에 선배 학부모들 이제 아빠단 단원들도 포함되고 제 여동생이나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먼저 아이를 낳았던 이제 선배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또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백인의 아빠단에 물론 이제 더 어린 자녀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더 큰 자녀도 이미 있는 상황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이제 인생 선배, 육아 선배로서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공휴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네. 그 인터뷰가 끝난 대로 이제 루온이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내일부터 어린이집도 방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일 오늘부터 해서 이제 루온이 엄마 고향이 경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좀 다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루온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루온이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는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우리 루온이가 있기에 엄마 아빠의 시간은 흐른단다. 아빠가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런 아빠를 늘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늘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랄게. 사랑해. 그리고 여보 미선아 그동안 고생 많았고 고맙고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백인의 아빠단에서 올해 최우수 아빠로 선정된 김리든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도 고생했다 하고 서로를 토닥여주고 선물 주고받는 분들 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소율 리포터가 산타 원정대라는 행사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타 원정대는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2006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행사로 후원자들이 산타로 변신해서 아동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행사입니다. 지난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모자 시설에 산타 원정대가 나타났는데요.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친구 안녕. 산타 이모가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짠. 너무나 갖고 싶었던 그 연보라색 가방인데 감사합니다. 선물 받아서 좋았어요. 루돌프 모양 간식을 만들어서 그게 좋았어요. 산타에게 보내는 카드, 성탄 카드 썼잖아요. 어떤 내용 썼었어요? 옛날에 3살 때 필리핀에 갔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나중에 선물로 비행기 티켓을 엄마한테 주고 싶어요. 엄마의 고향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엄마한테 선물 주고 싶다. 네. 라는 말도 해줬어요. 올해 또 크리스마스에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 성적도 95점, 90점 이렇게 왔는데 100점 맞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대학교를 꼭 가고 싶어요. 저희는 좀 진정성을 전달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머니들 수기도 들려드리고 아이들 편지도 읽히고 했는데 그게 후원자님들의 마음에 되게 와닿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산타 삼촌, 산타 이모,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산타 삼촌이나 이모가 줬을 때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겠는데요. 네, 이 자전거, RC카, 가방 세트, 겨울 점퍼, 또 부츠에 운동화까지 정말 다양한 선물이 있었는데 평소에 엄마가 사주기엔 좀 부담됐던 물건들을 후원자를 통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서 엄마들도 좋아하고 또 아이들도 선물을 받을 때 정말 그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또 선물 외에도 성탄 카드 낭독, 루돌프 모양의 과자 만들기도 함께 했는데요. 서유나 후원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 1년여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돼가지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조금씩 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참여해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서로 이제 인사 나누고 어머님께서 쓰신 편지를 봤는데 거기서 눈물이 갑자기 확 쏟아졌고 사연을 보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공감도 되고 어머님이 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순간 기억나는 거는 우리 친구가 편지를 저한테 써줬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소원이 엄마 고향인 필리핀에 엄마한테 꼭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속상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을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조금 더 배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또 한번 다짐을 마음속에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날인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동참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산타 원정대가 찾아가는 곳이 모자시설인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번에 찾은 곳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고 모자 가족 24세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때는 잠시 후원이 줄기도 했지만 대면 만남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후원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키다리 아저씨 같은 후원자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입소자들도 자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의 김사헌 과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동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과 이유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후원자님한테 보여드리고 후원자분들은 이제 선물 포장을 하면서 그 아동에게 성탄 카드 작성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이제 아동 선물 전달하면서 케이크 만들어서 전달도 하고 생일인 친구 생일 노래도 불러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사실 아동도 좋아하지만 후원자분들이 산타복 입고 옛날 추억 생각하시면서 아동들이 행복하시는 모습 보면서 본인들도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되면 보통 일반 친구들은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주고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취약계층 친구들은 어린이달이나 12월 크리스마스가 좀 어려운 달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돼가지고 특히 또 대구에서 후원금을 주시는 기업 단체 개인분들이 많이 줄으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친구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년 365일 후원은 가능한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 본부 전화번호가 053-756-9799번입니다. 그래서 12월 연말만 해서 산타로 선물 주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 아동들에게 의료비, 주거비, 학습비 등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와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청취자분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유리 리포터도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올 한 해 분야별 결산을 해볼까 합니다.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 기자가 짚어볼 분야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올해 대구 경북 산업경제 이슈를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았던 한 해였지만 우리 지역에선 신산업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엔데믹 이후에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되는 모양새입니다. 내년도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수출 실적만 봐도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대구 경북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주력 수출 품목도 과거 기반 산업이 아닌 2차 전지 소재, 전기전자, IT 관련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 헬스케어, 방산, 자율주행, 농기계 등 미래산업 다각화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차 전지는 올해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이기도 하죠. 관련 산업이 급성장을 했고 대구 경북의 그 중심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특히 소재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자 부가가치가 높은 양극재를 양산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대구의 LNF는 매년 가파른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고 포항에 배터리 소재 집적단지를 마련한 에코프로는 올해 주식시장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철강 기업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를 미래 신산업으로 전량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기업들이 올해 경제 이슈를 좀 주도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기업들이 유달리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양극재 기업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기차가 양산되기 이전부터 양극재 개발에 매진한 건데요. 내연기관과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와 고용량 배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선구안이 있었던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을 지속한 끈기가 원동력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자체의 시의적절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배터리 소재 클러스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치한 덕에 지금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었죠. 해당 기업은 올해 대기업군의 이름을 올렸고 상장사 4개사를 보유한 그룹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첨단 산업 육성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전부터 기업들이 노력한 결과가 현재를 만든 거군요. 지역의 재투자도 이어지고 있죠. 네, 대구에 본사를 둔 LNF는 최근 국가산업단지에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양극재를 포함해 음극재, 전구체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밸류체인 강화에 나선 건데요. 인근에 리사이클링 기업과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들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상주에도 대기업 계열사가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코프로, 포스코는 포항 내 증설을 계획 중인데요. 블루벨리 산업단지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산업 육성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미도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죠. 네, 구미도 지난 7월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구미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 300개사 이상이 밀집해 있고 신규 투자 계획에 있어서도 타 시도에 비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특구 지정 후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전력 반도체용 웨이퍼를 양산하는 기업이 이전을 확정하면서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력 반도체, 고성능 인쇄회로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전기차, AI 등 구조적 성장 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대구의 경우 센서에 특화된 반도체 팹, 이른바 디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전문 설계 업체인 팹리스 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구형 반도체 팹 구축, 지능형 반도체 개발 및 실증 지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이 반영됐고 국비 확보에도 성공해 관련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파이밸리 프로젝트도 지난 9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인력 양성과 기획기술 개발을 대구가 맡고
인접한 경북 시도와 연계성을 강화해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메모리, 수도권 편향에서 벗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도가 높습니다. 네, 이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기반이 확립되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주목해야 할 신산업이 있을까요? 네, 이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섬유 산업이 쇠퇴한 이후 대구 경북을 지탱한 산업군은 자동차 부품이었는데요. 전기차를 포함한 산업 전환이 진행되면서 위기를 맞을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최근엔 변화에 맞춰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터와 배터리 중심으로 이 산업의 지형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올해 10월 대구 엑스코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대구 미래자동차 엑스포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름을 바꾸고 중앙정부 주도로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저도 3일간 취재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부품사들의 화두는 단연 전기차 전환이었는데요. 전기 모터와 감속기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고 배터리와 연계할 수 있는 특수 소재를 개발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올 하반기 들어 주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전기차 전환에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 외에도 다른 제품군도 있죠. 이동수단 자체가 변화할 것이란 예측도 많은데요. 네, 실제로 이번 행사의 슬로건이 지상에서 하늘까지였습니다. 도심항공교통, UAM 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출퇴근 시간에 하늘을 나는 택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거죠. 현재 대구시는 UAM 산업 전략을 수립 중인데요. 초기에는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후 상용화 단계에는 노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환승 체계를 구축해 동남권 미래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얼마나 가까이 와 있다고 우리 기자님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전에는 플라잉카나 UAM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UAM 모델도 가까이서 보고 시범 운행도 지켜보면서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상용화가 가능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UAM도 전기 모터가 동력이 되고 배터리가 핵심 소재가 되는데요. 기체를 가볍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미래 모빌리티 기술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 기술도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네, 대구형 레벨4 자율주행 완성차 개발이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지역 내 부품사가 합작해 개발한 차량으로 내후년에 양산이 본격화되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대기업군은 미래 모빌리티 완성이 바로 자율주행 기술일 것으로 보고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시범 운행 지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단지나 시 외곽 지역에서 운행이 이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서대구역과 대구 수목원, 동성로에서도 자율주행차를 접할 수 있으니 자율주행 기술이 시민들과 한결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빌리티 산업까지 돌아봤고 또 기대감을 가진 산업군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신산업하면 IT 정보통신 산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에도 벤처 붐이 불면서 포털 사이트와 플랫폼을 운영하며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본사는 판교밸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인데요. 대구는 제2판교를 목표로 수성 알파시티를 육성 중입니다. 1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미 밀집해 있고 최근엔 부지 확장 계획을 내놓으며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유치, 복합 쇼핑몰 건립으로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경북 경산에도 창업 벤처의 중심이 될 임당 유니콘 파크가 신설되는데요. 창업 보육, 투자 연계 등 지식산업 지원기관이 한 곳에 입주해 생태계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의 신산업 전환 현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 기자 향후 전망 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대구 경북은 올해도 개인소득 평균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이 원인이 바로 산업 쇠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방 소멸이 더욱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는 신산업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지만 꾸준히 앞을 보고 나아간다면 대구 경북 경제가 웃는 날도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 정우택 기자였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임명 절차가 내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효과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검사 출신으로서 윤 대통령하고 이미지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는 아직 의문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한 전 장관 호감도가 여권에서 1위이고 윤 대통령보다 더 높다는 점도 있는데요. 참고로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2,000명을 상대로 웹조사를 실시해서 개별 정치인 호감 온도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고요. 네. 상세한 사항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호감 온도는 31.5도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9.7도였는데요. 한동훈 전 장관은 36.3도로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윤 대통령보다 호감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효과가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가 실패하면 윤 대통령도 실패했다 평가를 받겠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을 한다면 한마디로 여권에서 한 전 장관이 갑이 된다, 1인자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윤 대통령에게 위기를 선사할 수 있다라는 점도 미리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비대위원 구성과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등의 일정이 계속될 텐데 한동훈 비대위의 주요 숙제는 무엇일까요? 네, 비대위는 당의 낡은 색채를 빼는 것이 최고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대위원 구성에 그동안 국민의힘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던 계층이 반영이 되는가, 한마디로 청년, 여성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또 비대위로 움직일 만큼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당 비주류인 이준석계, 유승민계 인사들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것인지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은 정책 기조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어떤 정책을 새로 내놓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천 물갈이도 주요 숙제인데요. 물갈이 하더라도 대통령실 출신이나 검사 출신 인사의 공천을 얼마나 제어하느냐도 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한 전 장관 본인이 검사 출신 윤핵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천 라인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가 맞닥뜨린 첫 고비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가 꼽힙니다. 오는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여야의 선택 어떻게 될까요? 네, 한동훈 전 장관은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총선 전에 실시된다는 점, 또 매일 생중계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수사를 계속하는 건 민주당 쪽 의혹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 조항에는 매일 생중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특검에 다 들어가 있었던 조항인데요. 네. 일단 이제 실시를 총선 뒤로 미루거나 수사 규칙을 통해서 수사 브리핑을 제한하는 절충안이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대통령실의 의지가 없어 보이고 또 한 전 장관과 국민의힘에게도 시간이 촉박한데요. 결국에 야당이 찬성해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장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특검 실시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일단 여권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문제 수사로 소환이 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대표에게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영부인 쪽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비주류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통합 비대위를 띄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도 비대위가 뜰 공산이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앞으로 생각해보게 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엠프레임 리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민주당 통합 비대위 출범에 동의한다가 47%, 동의하지 않는다가 42%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조사 상세 내용을 보면은 호남에서도 46%,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0%가 민주당 비대위 출범에 동의한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은 올해 받아낸 상태지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고 또 일주일에 2번 법정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당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경우에 쫓겨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결단했다는 긍정평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은 당장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나 다만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난 데 이어서 어제는 김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곧 이 대표와 정 전 총리도 만난다고 하는데 이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의 회동은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자, 연말 이들의 회동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선을 긋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의 통합을 한다 이런 제스처로 정세균, 김부겸 두 전 총리를 만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하고는 일단 만났고요. 그리고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는 분당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피하면서 당의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당의 통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할 공사는 남아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물밑으로나 공식적으로 통합 비대위를 요구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여부는 이 대표가 통합 비대위의 뜻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당내 갈등을 수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한 이후에 내년 초에 수습을 할 것인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신당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 본인이 늦지 않게 결단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연말에 공식 선언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신당 추진에 힘을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현직 의원 중에 가세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전무하거니와 여론이라도 뒷받침되면 가능하겠지만 이 전 대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도 여론이 크게 반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세균, 김부겸 두 전 총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고 해도 만약에 두 전직 총리가 통합비대위 출범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전 대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해 탈당을 미루고 일단 잔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일정대로 간다 하면서 12월 27일에 탈당한다는 의사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당명도 생각을 해주었다는데 며칠 안 남은 시간이지만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이 전 대표 스스로 탈당을 미룰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이제 와서 탈당을 하지 않을 만한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지가 마지막 변수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12월 27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관적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회동을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분열이 더 돋보일 수 있고 또 한 전 장관이 이 전 대표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바로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일단 배제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한 전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빼놓고 나머지를 통합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까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올해 말이 되도록 가닥이 잡히지 않은 선거제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다고요?
네,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인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인지 묻는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이 49%,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29%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동형을 유지할 경우에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이 63%, 반대가 20%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여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소수정당 존중을 하고 다양성 있는 국회를 만들자라는데 지지를 하면서 네. 위성정당 방지 법안으로 제도 취지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5월에 국회가 주최를 하고 KBS가 생중계했던 공론조사에서도 네. 연동형 강화가 다수 의견으로 나왔는데요. 기껏 해놓은 공론화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 한국 주류 정치권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김수민 시사평론가께서 이거 다 읽어내들 아주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네, 오늘 2023년 정치 알바 마지막 방송입니다. 끝으로 올해 한국 정치를 결산하신다면요? 네, 올해 보면 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문제, 여권에서는 대통령 주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또 역사 문제에서 과도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정치권이 온통 휩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라든지 불평등, 인구와 재정, 지방의 절벽 이런 주제들이 중요한데 많은 국민들도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외시된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네.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문제는 가려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또 이런 것들을 당파적 관점에 따라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답게 정치로 풀 수 있는 문제에 책임 있게 답을 제시하는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네, 그동안 정치 알바에서 활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가 자매우호 협력도시 연말연시 사진전 랩업앤 뉴스타트를 내년 2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전은 대구시와 해외 16개 도시의 사진 145장을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일루미네이션, 새해 축제 등이 담긴 사진들을 통해 세계 각 도시의 다양한 연말연시 문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5일까지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북카페 앞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일부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FM 문화예술인권협회와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가 주최하는 장애예술가와 지역예술가들의 화합무대 사랑의 송가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수성동 3가 덕호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연주회는 고전 클래식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OST곡, 크리스마스 음악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하는데요. 음악회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표현을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제26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1월 1일 오전에 진행하는 신년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비행쇼, 2024 신년 축하 콘서트 등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획공연 송년음악회 아듀 2023이 오는 30일 오후 5시에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서구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기획하는 송년음악회로 국내 뮤지컬 분야의 최정상급 배우와 지역 최정상급 음악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재의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을 맞아 겨울철 전기장판 화재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기장판을 구매할 때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또 열을 쉽게 빨아들여 화재를 일으키기 쉬운 라텍스 제품과는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요. 사용 후와 외출하실 때는 플러그를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배아현이었습니다. 네, 동짓날이었던 지난 22일 오후 대구에서는 홈리스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대구 시내 무연고 사망자는 286명으로 지난해보다 55명이 늘어났는데요. 이는 10년 전보다 6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게 우리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성탄절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도에서 6도 분포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고 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 나쁨, 경북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구 경북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상생의 매거진 오늘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